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처음 보는 가난한 소년의 외침에 백만장자 윤수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년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내 손자를 건드리려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두 남자는 그대로 도망쳐 버렸죠. 윤 회장은 알 수 없었어요. 왜 이 낯선 소년을 도와준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 건 왜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진의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고 눈앞에 서준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2년 전 바로 오늘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미소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수진의 귀에는 철없는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백화점 그룹을 이끄는 여회장. 그녀가 평생 일궈온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겨우 가난한 화가 따위와 결혼하겠다니요. 사랑?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 여자가 뭘 가졌는데? 돈 한 푼 없는 무명화가 아니냐? 수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서준의 눈가에 맺힌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까? 불행? 내가 책임져야 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게 행복이냐? 그날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서준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아들의 뒷모습을 수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봤죠. 그때만 해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서준이 며칠 못 가 돌아올 거라고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라고요. 하지만 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수지는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운전기사는 눈치 빠르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회장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으니까요. 차는 본사 건물을 지나쳐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수진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사는 조용히 차를 세웠고 그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눈앞에 낡고 오래된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룹의 별관으로 쓰였던 곳이었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잊힌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녹슨 철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죠. 먼지가 쌓인 복도를 지나 그녀는 2층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준이 어릴 적 그림을 그리곤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서준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그렸죠. 수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었죠. 하지만 서준이 자라면서 수진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그림은 취미일 뿐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인이 되는 게 서준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12년 전 그날과 똑같았죠. 정말 미련한 어미였구나.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70대가 된 지금 그녀는 회사를 이끄는 일도 사람들 앞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아들 없이 살아가는 나날들이었죠. 그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서준을 붙잡았을까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차갑게 내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서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줬다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려고 했다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수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라도 서준이 돌아온다면 그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어미를 용서해다오. 수지는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수지는 기사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택으로 돌아온 수지는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책상 서랍을 바라봤어요.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12년 전 서준이 집을 나간 뒤 몇 달 후에 도착한 편지였죠. 수지는 한 번도 그 편지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편지를 꺼냈죠. 편지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서준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한 줄. 그것이 편지의 전부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정말 미안하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70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여자가 이제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기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그 시각 도심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민주는 옥탑방 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소년의 작은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무릎을 감싼 두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늘 무언가 소리가 났었죠. 아침이면 식당 일을 나가려고 서두르시는 소리,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셔서 민준을 안아주시던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아빠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빠 서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 미소는 민준을 안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 식구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빠, 민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던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던 그날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엄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웃음을 잃으셨고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죠.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민준을 혼자 키우셨어요. 민준은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투정 부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를 때도 민준은 낡은 신발을 꾹 참고 신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실까 봐요. 하지만 엄마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을 얻으셨던 거예요. 기침이 잦아지셨고
얼굴은 창백해지셨습니다. 민주는 엄마에게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 전 엄마는 결국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엄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고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민주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았던 걸까요? 민준아.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엄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베갯잎 밑에 숨겨두셨던 낡은 오르골을 꺼내주셨습니다. 이거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오르골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어요. 표면은 긁혀 있었고 색도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셨어요.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오르골을 가지고 사진 속 장소로 가보렴. 엄마는 또 다른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낡은 건물이 찍혀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왜요, 엄마? 거기가 어딘데요? 엄마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아빠가 내가 힘들 때 꼭 그곳에 가보라고 하셨단다.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약속해, 민준아. 꼭 그곳에 가본다고.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것이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엄마가 주신 오르골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르골을 꺼내 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태엽을 돌리자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어딘가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민주는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었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할머니. 아랫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국이 담긴 냄비를 들고 서 계셨어요. 또 밥 안 먹었지? 이리 와, 얼른 먹어. 할머니는 국을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민주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 민준이 이렇게 어린 게 혼자 있으니 할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의 엄마 장례식 때 할머니가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장례 비용도 절차도 모두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응? 저 아동보호시설에 가야 하나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왔었어요. 민준이 혼자 살 수 없으니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할미가 널 돌봐주고 싶지만 할미도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말이야.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할미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시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다는 걸요. 할머니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민주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참 의젓하구나. 너무 의젓해서 할미가 더 마음 아프다. 민준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그리웠어요. 아빠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문이 닫히자 민주는 식탁에 놓인 국그릇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김이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민주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우리 아들 밥 굶지 마. 엄마 없어도 꼭 챙겨 먹어야 해. 환청처럼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국그릇 위로 흘러내렸어요. 국물에 퍼진 작은 파문을 민준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의젓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꾸역꾸역 넘기는 밥알이 목에 걸렸지만 민준은 끝까지 그릇을 비웠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아빠가 붙여주셨던 야광별 스티커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고요함만이 방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오르골을 꺼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주셨던 사진도 함께요. 사진 속 낡은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꼭 가보라고 하셨지. 민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와의 약속? 그것만이 지금 민준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은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옥탑방은 추웠지만 민준의 가슴속은 더 추웠습니다. 10살 소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흘 뒤 민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 주 안에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가기 전에 엄마랑 약속한 곳에 가봐야겠어요. 민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르골과 사진, 그리고 엄마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할머니는 김밥을 싸주시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괜찮겠니?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한편 그 시각 시내 한복판의 고층 빌딩 윤수진 회장의 조카인 윤상무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 움직임은? 아침부터 준비하는 걸 보니 어디 나갈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적당한 기회에 조용히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상무님. 전화를 끄는 윤상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회장님께 핏줄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사진 속 주소를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지만 민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기쯤인 것 같은데. 민주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한적한 골목이었어요. 민주는 사진을 꺼내 건물들과 비교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다. 드디어 사진 속 그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2층짜리 별관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민주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왜 이곳에 가보라고 하셨을까요? 아빠는 왜 이 장소를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꼬마.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 돌아보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너 강민준이지? 우리랑 좀 가자. 누구세요? 민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들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가만히 있어. 다치고 싶지 않으면. 싫어요. 민주는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뒤에서 남자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잡아. 민주는 골목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골목은 좁고 복잡했습니다. 민주는 있는 힘껏 달렸지만 어른들의 다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민주는 다시 별관 앞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가. 남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민준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민주는 뒤로 물러서다가 별관 철문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별관 철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민준의 등이 문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자 민준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70대로 보였지만 그 기품과 위엄은 나이를 초월했어요.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날카로우면서도 품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별관을 찾았던 그녀는 막 건물을 나오던 참이었어요. 민주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할머니라고 해주세요. 수지는 깜짝 놀라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자신의 옷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2명의 수상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쏘아봤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습니다. 남자들은 순간 주춤했어요. 이 여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이를, 어린애를 쫓아다니는 게 그냥이야?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녀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려고 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을 힐끗 내려다봤다가 다시 남자들을 노려봤어요. 내 손자를 건드리려고? 수진의 말에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자라고요. 지금 손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내 손자야. 문제라도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기세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며 살아온 여회장의 위엄이었어요. 남자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상무님은 아이가 혼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있다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 어린애를 쫓아다니는 게 착각이야?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선택해. 남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의 기세에 완전히 눌렸어요. 게다가 정말 경찰이라도 오면 곤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더니 빠르게 사라졌어요. 골목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민준은 여전히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놓아도 돼.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민준을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수지는 이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어요. 괜찮니? 네.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적한 골목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이런 곳까지 온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너를 쫓았지? 저도 모르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유를 몰랐어요. 수진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 남자들이 다시 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수진은 민준을 찬찬히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가빴습니다. 수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왜 자신이 이 낯선 아이를 도와준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와. 수지는 짧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골목 입구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지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었거든요. 안전한 곳이야. 저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 수진의 말에 민준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텅 빈 골목이었지만 언제 또 그 남자들이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차에 올랐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자 낯선 향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지금까지 타본 적 없는 고급 차였어요. 수진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해. 네, 회장님. 운전기사의 대답에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이 할머니가 회장이란 말인가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방 속 오르골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민준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민준이요. 나이는 10살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 다? 네. 아빠는 1년 전에, 엄마는 보름 전에요.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모두 잃었다니요.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차는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수진이 내리자 민준도 따라 내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준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넓고 화려한 로비였어요. 대리석 바닥은 반짝거렸고 천장은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민주는 어리둥절한 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했어요. 넓은 라운지가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민주는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앉아. 수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수진은 민준 맞은편에 앉으며 아이를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긴장하면 손을 꼭 쥐는 습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 건물에 있었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여기 가보라고 하셨어요. 사진을 본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옛 별관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이 사진을 줬다고? 네. 돌아가시기 전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건 안 줬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가방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낡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주셨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거래요. 오르골을 본 순간 수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오르골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아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오르골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니? 민주는 오르골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받았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표면에 긁힌 자국, 바른 색깔,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수진은 천천히 태엽을 돌렸습니다. 딸랑딸랑.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멜로디였어요. 아들이 7살 때 생일 선물로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곡이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수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입술을 열려다가도 다시 닫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아니 물어도 되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오르골을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사진, 이 오르골,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두려웠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민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민준아. 네.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옥탑방이요. 엄마랑 살던 곳이에요. 혼자? 아니요. 아랫집 할머니가 도와주세요. 그런데 곧 보호시설로 가야 해요. 수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들을 꾹 삼켰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됐어요.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민주는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왜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좀 외로워서.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하지만 수진의 떨리는 손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한복판의 고층 빌딩. 윤상무의 사무실에 급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상무는 서류를 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떻게 됐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아이를 놓쳤습니다. 윤상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손에 쥔 펜이 꺾일 듯 휘어졌습니다. 뭐라고? 고작 10살짜리 애 하나 처리 못했다고? 그게 알고 봤더니 윤 회장님이 나타나셔서. 윤상무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날렸어요. 회장님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별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회장님한테 매달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윤상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회장과 아이가 만났다니요. 지금 둘이 어디 있어? 회장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추측하건대 본사로 간 것 같습니다. 윤상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멀리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저 안 어딘가에 회장과 그 아이가 있을 겁니다. 이미 늦었나? 윤상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회장이 아이의 정체를 눈치챈다면 모든 게 끝장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윤상무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여 년 전 젊은 시절의 회장 아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가난한 화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윤상무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어요. 비서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상무님? 앉아. 비서실장이 소파에 앉자 윤상무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님 동선을 파악하고 있나? 네, 항상 보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나? 비서실장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전에는 일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개인 차량으로 외곽으로 나가셨다가 1시간 전쯤 본사로 돌아오셨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윤상무의 턱이 굳어졌어요.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최상층 라운지에 계십니다. 회장님과 함께요. 윤상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회장은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어. 이제부터 윤 회장님의 모든 행적을 빠짐없이 보고받아야 해.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상무는 비서실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도 조사해. 이름, 주소, 학교, 가족관계 전부 파악해. 무슨 수를 써서든 흠집을 잡을 건수를 찾아내.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무님, 그게 무슨... 묻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윤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윤상무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빌딩 숲 사이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상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윤상무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기자의 명함이었습니다. 항상 돈만 주면 어떤 기사든 써주는 사람이었죠. 때가 되면 쓸모가 있겠지.
윤상무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음 계략을 치밀하게 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윤상무의 사무실에도 차가운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윤상무는 홀로 미소 지었어요. 음험하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수지는 민준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넓은 거실에 들어선 민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천장은 높고 샹들리에는 반짝거렸습니다. 옥탑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불편한 건 언제든 말해. 수지는 민준을 2층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갖춰진 방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렴. 내일 내 짐을 가지러 가자.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을 바라보다가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둔 틈으로 민준을 지켜봤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오르골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민준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민준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가정부가 차려준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잤니? 네, 할머니. 수지는 민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민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쥐는 방식이 특이했어요. 보통 아이들과 달리 젓가락 끝을 길게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들도 어릴 때 똑같이 젓가락을 잡았었습니다. 몇 번을 고쳐주려 했지만 결국 그 버릇은 평생 고쳐지지 않았었죠. 설마. 민주는 밥을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멜로디도 없는 그냥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도 집중할 때면 똑같이 콧노래를 불렀었어요. 식사할 때도 그림 그릴 때도요. 민준아. 네. 뭐 불편한 건 없니? 아니요. 다 좋아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부가 가져온 생선을 보자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민준은 생선을 피해 다른 반찬만 먹었습니다. 생선은 안 먹니? 아, 저 생선을 잘 못 먹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도 어릴 때 생선을 싫어했었어요. 비린내를 못 참아 했죠. 젓가락쥐는 법, 콧노래 부르는 버릇, 생선을 싫어하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회사에 다녀온 후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수지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은 책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고집스럽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어릴 때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었죠. 서준아, 정말 내 아이가 맞니?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 회장님. 급한 부탁이 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처리해줘야 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나 의뢰하고 싶어요.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염려 마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확실히 알아야 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수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손자가 맞다면 그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영영 잃었다는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길게 쥐고 밥을 먹는 모습, 그림을 그리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 객실에서 자고 있을 민준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병원에 DNA 검사 샘플을 맡긴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장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어요. 민준의 모든 행동이 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 책 읽을 때,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할머니 혼자 볼 일이 있어서 외출할게.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준을 학교에 보낸 후 수지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준이가 살던 옥탑방으로 가. 네, 회장님. 차는 도심을 벗어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어요. 수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여기서 살았을까? 수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문 앞에 섰어요. 민준에게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와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그 위에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연필로 섬세하게 그린 초상화였어요. 다음 장에도 그 다음 장에도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 생각에 잠긴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낸 것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아, 정말 내가 맞구나. 이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손자가 맞았습니다. 아들 서준이 이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수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야 수지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여자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소의 일기장이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준 씨가 또 어머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님은 좋은 분이라고. 언젠가 이 모든 오해가 풀리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라고.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서준 씨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어머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다. 괜히 나를 만나서 어머님과 인연을 끊게 되고 언젠가 민준이와 함께 찾아뵈면 우리를 만나주실까? 수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화해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지는 일기장을 꼭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아랫집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민준이 집에 웬? 저는 민준이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민준이 요즘 안 보이길래 궁금했어요. 혹시 여기 부부는 어디 계신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두 사람 다 가버렸지. 아이만 놔두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버렸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1년 전에 죽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오토바이 사고로요. 그리고 엄마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과로로 병을 얻었죠. 민준이를 키우려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결국 보름 전에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네,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안타까워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례는 제가 조금 도와줬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소박하게 치렀답니다. 민준이 혼자 남겨져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당신이 돌봐주신다니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를 돌봐주셔서. 수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제 민준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편히 지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꼭 그래야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딱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이 닫히고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지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도 화해하지도 못한 채 영영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고집을 부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들은 가난 속에서 살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지는 스케치북과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자 민준뿐이었어요. 할미가 지킬게, 서준아. 내 아들만큼은 꼭 지킬게.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기사는 눈치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뒷좌석에 앉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닦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홀로 남겨진 민준에게 수진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예요. 아들이 못다 이룬 행복을 민준에게만큼은 꼭 선물할 거예요. 차는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수진의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옥탑방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아들의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일기장도 곁에 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민주는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아들 서준의 유일한 핏줄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야.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민준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민준이 학교 등록건 모두 내 이름으로 처리해.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넣고. 알겠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굴지 않았어요. 민준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등하교에 전담 기사를 배치해 경호원도 한 명 붙여줘.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주변에서 눈치챌 텐데. 상관없어. 그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야. 김 비서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새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민준이 내렸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민준의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민준 학생, 학교 끝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준이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애 누구야? 전화고 낸가 봐. 근데 저 차 좀 봐. 완전 고급 차잖아. 기사까지 있네. 재벌집 애인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의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강민준이 원래 옥탑방 살았대. 진짜?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된 거야? 어떤 할머니가 데려갔대. 재벌 할머니라던데. 대박. 완전 드라마네. 민주는 그 소리들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점심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정문 앞에 다시 그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민준을 바라봤어요. 매일 저렇게 데리러 오나 봐. 완전 신기하다. 소문은 학교를 넘어 학부모들 사이로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언론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한편 윤 상무의 사무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이거 보셨습니까?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모 백화점 그룹 회장님이 갑자기 옥탑방 소년을 데려가 키운다는 소문. 윤 상무는 글을 읽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이게 무슨... 회장님이 실수하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정체불명의 아이를 갑자기 데려다 키우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윤 상무는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연세가 이제 70 넘으셨잖아.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니냐는 소문을 퍼뜨리기 딱 좋아. 그럼 설마 치매설이지. 노망 드신 할머니가 어린애한테 홀려서 회사 돈 퍼준다. 이보다 좋은 스토리가 어디 있어?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뭘 믿느냐가 중요하지. 윤 상무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챙겨뒀던 기자의 명함이었어요. 이 친구한테 연락해. 적당히 기사 하나 내보내라고.
제목은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 고령 경영인의 위험한 판단. 회사는 괜찮은가?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윤 상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실수하셨어요. 그 아이를 숨겨뒀어야 했는데. 윤 상무의 계략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저택. 민주는 저녁 식사를 하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누구냐고요. 왜 저를 데려가셨냐고.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니? 그냥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다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그리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이들의 음모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좋아. 덤벼라. 수진은 각오했습니다. 민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일주일 후 수진은 병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수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의 개인 진료실로 들어서자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결과란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친손자 확률 99.9%. 수진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손자가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누구도 민준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준이가 살던 옥탑방으로 가. 네, 회장님. 옥탑방 앞에 도착하자 수진은 아랫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아, 저번에 오셨던 분.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수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 민준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요. 수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작은 마음입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봉투를 열어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과 함께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민준이 부모님 장례까지 치러주셨잖아요. 그 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 돌봐주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준이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이제 걱정 놓겠어요. 수지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요. 다음 날 수지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를 제 법적 후견인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있으십니까? 여기 있어요. 수지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주 안에 완료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서준아, 이제 엄마가 내 아들을 지킬 수 있게 됐어.
수진의 마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이제 민주는 법적으로도 자신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수진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민준이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은 민준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제 내 법적 보호자가 될 거야. 법적 보호자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너는 보호시설 같은 데 안 가도 돼. 할머니랑 계속 함께 살 수 있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민준은 수진을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작은 등을 토닥였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미도 고마워, 민준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수진과 민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법적 후견인 등록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70대 여회장이 갑자기 10살짜리 아이의 후견인이 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윤 상무는 이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준비한 대로 진행해. 이틀 후 한 경제 전문 매체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고령 경영인의 위험한 판단, 주주들 우려 커져. 기사 내용은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수진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의심을 심었습니다. 최근 윤수진 회장이 신혼 미상의 아동을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윤 회장, 정체불명 소년에게 회사 자금 지원 의혹, 70대 여회장의 돌발 행동,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검토. 수진은 아침 신문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해. 사실무근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주들도 술렁이고 있고요. 수진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이 하나 보호하는 게 문제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윤 상무는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심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냐고, 갑자기 어린애를 데려다 키우시는 게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 아니냐.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 아닐지 걱정했습니다. 며칠 후 더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차를 타고 내리는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사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급차에서 내리는 장면만 크게 부각시키고 마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회장, 정체불명 소년에게 억대 지원 침해 의혹 제기. 본문은 더 심했어요. 윤수진 회장이 최근 고급 승용차와 전담 기사, 경호원까지 배치해 한 소년을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년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장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일각에서는 고령의 회장이 판단력을 잃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태블릿으로 기사를 읽으며 손을 떨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회사 주가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김 비서는 주주들이 패닉 상태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었어요. 윤상무였습니다. 그가 아니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수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진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윤상무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들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해명을 말하는 건가? 민준이라는 소년에 대한 건입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신 건 아닙니까?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사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 모두 내 사적인 돈이야. 하지만 회장님 개인 계좌와 회사 자금이 혼용될 우려가. 증거 있어? 이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윤상무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건강과 판단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내 판단력이 문제라고? 회장님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결정들이 혹시 건강상의 문제는 아닌지. 수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언제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회사 실적 봐. 작년에도 최고 매출 기록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내가 누굴 돌보든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회사 경영과는 무관해. 윤상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상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고 회장님께서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안 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물러서지 않아. 이 회사는 내가 평생 일궈온 거야. 하지만 회장님, 회의 끝이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진이 회의실을 나서자 윤상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저택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수진은 뉴스를 틀었습니다. 윤수진 회장의 치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사 주가가 이틀 연속 폭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주주들은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문이 노크되고 민준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은 민준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자신을 미친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준은 수진 곁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아. 절대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요. 윤상무는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기사가 쏟아졌고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쳐났습니다. 회사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이사회는 수진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어요. 민준도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을 피했어요. 선생님들도 민준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 애 때문에 할머니가 치매 걸렸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 할머니 곧 회사에서 쫓겨난대.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민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저택 거실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루 종일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민준아?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제가 할머니한테 피해를 준다고. 할머니가 저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제가 떠날게요. 그럼 할머니가 편해지실 거예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와락 안아주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민준아, 잘 들어. 내가 와서 할미는 다시 살고 싶은 이유가 생겼어. 내가 없었으면 할미는 그냥 일만 하다가 죽었을 거야. 수진은 민준을 더욱 꼭 안았어요. 이제 할미가 널 지킬 거야.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해. 민준은 수진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서재에서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윤상무를 조사해. 김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이 모든 게 그 사람 짓이야. 증거를 찾아야 해. 수진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에게 접근한 인간들부터 추적해. 누가 시켰는지,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윤상무가 경영권을 노린 흔적이 있는지 전부 파헤쳐.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자기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아빠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스케치북, 색연필, 그리고 깊숙한 곳에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빠가 쓰시던 거였습니다. 오래되어서 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꽂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켜진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갤러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아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내 생일이지? 아빠가 케이크 만들어줄게. 영상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린 민준이 옆에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봤어요.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놀던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걷던 날, 엄마와 함께 밥을 먹던 날. 모든 영상이 소중했어요. 한 영상에서 아빠가 낡은 앨범을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사진 봐. 이분이 민준이 할머니야. 어린 민준이 물었어요. 할머니? 이름이 뭐야? 아빠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윤수자, 진자. 윤수진. 아주 멋진 분이지. 아빠는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 이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민준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빠는 할머니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할머니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민준은 스마트폰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영상을 돌려봤어요.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이틀 후 윤상무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회사의 위기 대응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어요. 수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상석에 앉으며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윤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배포했어요. 주가 하락 그래프, 언론 기사 스크랩, 주주들의 항해 메일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회사 주가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회장님의 최근 행보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입니다.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주들이 연일 항의하고 있습니다. 윤 상무는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수진이 민준에게 쓴 비용 내역이라며 조작된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께서 정체불명의 소년에게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수진이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윤 상무는 침착했어요. 그럼 증명하시죠. 회장님,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가 맞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손자라고? 회장님께 손자가 있었나?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손자 확률 99.9%. 서류가 이사들에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윤 상무는 비웃었습니다. DNA 검사요?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회장님, 정말 손자가 맞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 상무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연로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다. 외로움에 낯선 아이를 손자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내가 착각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증명하십시오. 제대로 된 증거를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었습니다. 윤 상무는 다른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경영은 이사회에서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채였어요. 손에는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얘기를 했었어요. 민준은 스마트폰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이게 뭐니? 아빠 스마트폰이요. 할머니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학교에서 왔어요. 수진은 화면을 켰습니다. 갤러리에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민준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할머니. 수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큰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2, 3년 전쯤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어요. 앳된 민준과 한 남자가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영상 속 남자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아, 이 사진 봐. 이분이 민준이 할머니야. 어린 민준이 물었어요. 할머니? 이름이 뭐야? 남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윤수자, 진자. 윤수진. 아주 멋진 분이지. 아빠는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 이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숙연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손자에게 다정하게 어머니를 알려주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그 영상이 그 어떤 증거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사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윤 상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수지는 서류를 하나 둘 살펴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손자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주던 그 시간에 내 조카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CCTV 영상입니다. 윤 상무가 고용한 자들이 민준이를 쫓아다닌 장면이죠. 서류가 돌아갔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취록입니다. 윤 상무가 해결사들에게 민준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에요. 수지는 윤 상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10살짜리 아이를 해치려 했어. 내 손자를요. 윤 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언론 조작도 당신 짓이죠.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기사를 쓰게 했어. 수지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윤 상무와 기자의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모든 게 드러났어요.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윤 상무를 바라봤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섰어요. 윤 상무, 이게 사실입니까? 윤 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앉았어요. 윤 상무,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윤 상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수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이사들은 박수를 쳤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준을 지켜냈다는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윤 상무는 법적 처벌을 받고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났어요. 언론은 진실을 보도했고 수진의 명예는 회복됐습니다. 주가도 예전보다 더 높이 올랐어요.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어요. 후임 회장에게 회사를 맡기고 이사회 명예회장으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 창밖을 바라보니 저택 정원에서 민준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수진과 민준은 짐을 쌌습니다.
저택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민준이 어디로 가냐고 묻자 수지는 아빠가 살고 싶어 했던 곳이라고,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새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있었어요.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뒤편에 아담한 정원이 있었어요. 꽃나무와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신나서 정원을 뛰어다녔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서준아, 내가 꿈꾸던 집이야. 이사를 마친 첫 주말이었어요. 민준아, 오늘 갈 곳이 있어. 어디예요? 아빠 엄마 만나러. 민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소박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강서준, 이미소.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어요. 서준아, 미소야. 엄마 왔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늦었지. 정말 늦었어. 살아있을 때 찾으러 갔어야 했는데. 고집부린 나를 용서해다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다고, 민준이를 잘 키우겠다고, 너희가 준 선물을 소중히 지키겠다고요. 민준도 무덤 앞에 절을 했어요. 아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들과 며느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수지는 다시 한번 무덤을 바라봤어요. 서준아, 할머니는 이제 깨달았어. 내가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게 뭔지. 수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도 회사도 아닌 사랑이었어.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꼭 껴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민주는 정원에서 함께 꽃을 심었어요. 둘이서 정원을 가꾸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어요. 할머니, 저 행복해요. 민준이 활짝 웃었어요. 수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민준아. 그날 밤 수지는 서재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아들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림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아, 민준이가 너랑 꼭 닮았어. 착하고 씩씩하고 따뜻해. 너에게 못해준 것 민준이한테 꼭 줄게. 약속한다. 수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학교에 가기 전에 수진에게 안기며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수진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학교로 떠나고 수진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어제 심은 꽃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으며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손자와 함께 꽃을 심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